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4월부터 실시될 수 있다. 제가 이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라서 지금 긴급하게 라이브 방송, 라방을 하게 됐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그 진위를 좀 보시고요.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은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다. 4월에 하는 곳은 아마 일부 지역에 한해서 할 것 같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거 내용만 말씀드리고 끝나면 우리 똑똑한 방송이 아니죠. 우리 똑똑한 방송에서는 이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작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이제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해석을 하면서 두 개의 기사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채널에서도 이렇게 두 개 비교 분석을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유튜브 채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널 제네시스 박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오늘 기사의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 매일경제고요. 2021년 2월 16일 4시 31분입니다. 아주 조금 전에 뜬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속보라고 이렇게 딱 가로, 꺽쇠 표시를 해가지고 넣었죠. 전월세 신고제가 오늘 4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서머리 좀 볼까요? 임대차법 마지막 퍼즐이다. 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시행한다고 국토부 업무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뭔가 근거가 되는 게 국토부의 업무보고서군요. 자, 그렇지만 4월 시행 대상은 미정이다. 6월부터는 전국 확대한다. 그리고 관련 데이터는 11월부터 공개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아니면 나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안 들으셔도 되지만, 이거와 함께 하나 기사를 제가 또 볼 거예요. 임대차 3법 후 더 팍팍해진 세입자, 전세 대신 반전세 더 늘어. 이거 왜 이걸 같이 보는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없애고 볼게요. 정부가 예고한 임대차 신고제가, 전월세 신고제가 4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의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 전면 시행될 계획이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이 앞당겨지게 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시범 시행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다만 시장에서는 대표적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3구가 상징적인 측면에서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이럴 때는 강동이 빠지나요? 아무튼 일부 지역에 대해서 4월 달에 우선 실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2월 16일, 바로 오늘이죠. 국토교통부는 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서 오는 4월부터 일부 지역 대상 임대차 신고제 사전 시범식 운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라고 계속 했었는데 이 기사는 계속해서 임대차 신고제라고 하네요. 어쨌든 국토교통부는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맞춰서 신고인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임대차 신고제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4월 사전 시범 운영, 4월 달에 사전 시범 운영하는 거네. 그렇죠? 이게 6월 달 본 시행이 있는데, 항상 우리 어떤 업무 하든지 간에 그 전에 한번 좀 미리 좀 해보잖아요. 시범 케이스로, 파일럿으로. 그쵸?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사전 시범 운영을 좀 해보고 6월 달에 본 시행하고, 그리고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오픈해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이러면 재밌어져요. 왜 재밌어질까요? 지금도 이렇게 좀 마음만 먹으면 알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이게 주식하고 부동산이 서로 다르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거래도 되고, 실시간으로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이게 이제 경제학이라든가 재무관리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시장으로 표현을 하는데, 부동산은 유독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좀 시장이 좀 일반 금융하고 주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떤 특성, 그리고 부동산 특성 때문에 이게 다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로부터 한 5개월 정도 지난 11월 달에 그런 실거래 정보가 딱 나오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가 나와주기 시작하면 이제 막 그 격차가 이제 쫙 나올 거예요, 이제. 자,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 임대인들 잘 들으세요. 이때 임대인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죠.
이미 등록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요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계약일로부터 3개월인데 이제 더 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30일이라고 하니까. 자,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 임대인은 30일 이내에 임대료, 계약금, 임대기간, 중도금 등을 신고해야 된다. 아, 지금 행위의 주체자를 임대인이라고 못 박았네요. 그죠? 자, 월세나 계약금 등 임대 조건이 바뀔 때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미 등록 임대주택 갖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분들은 월세 계약금, 뭐 임대 조건, 예를 들어서 기간, 뭐 보증금 이런 조건이 하나라도 바뀌면은 지자체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하면 과태료예요. 1,000만 원이야. 현재 국토부는 확정일자 신고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정보를 취합을 하는데 임대차 계약 정보가 취합하는 이거 약간 오타 같은데 그죠? 약간 민감해. 이는 전체 거래의 약 20% 정도에 불과하다. 야,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뭔가 더 잘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약간 좀 부끄러운 내용이 좀 나오겠네요. 실제 전체 거래 중에서 제대로 파악이 되는 게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정부도 알고 있죠.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모든 전월세 계약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돼서 어느 동네 전월세 가격이 어떤 수준인지 명확하게 드러낼 것으로 기대한다.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게 무서운 거죠.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임대차 신고제 시행 시기를 앞당겼지만 정보 공개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를 11월에 시범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임대료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정책 취지와는 달리 거래 데이터만 쌓아두고 공개는 뒤늦게 하는 모양새가 됐다. 자, 이제 요거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202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2020년이었는데 이때 이제 뭐가 시행이 됐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 중에서 일단 두 개가 먼저 시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2021년 6월 달에 드디어 그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려고 했었는데 오늘 나온 업무 계획을 보니까 21년 4월 시범 운영을 하겠다. 어딘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 시범 케이스로 강남 3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강동구가 무슨 소리냐. 우리도 강남 4구다. 우리도 끼워달라. 뭐 그럴 수 있겠죠. 무슨 소리냐, 우리 마용성도 있는데 같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주요 구 위주로 먼저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거죠.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21년 11월 정도 되면은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한 5개월 정도 이게 지나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5개월, 왜 5개월이나 뒤늦게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일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5개월이나 딜레이가 될까? 자,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 제네시스 생각이다, 그냥. 이 5개월을 늦춘 이유는 6월 달에 시행하기로 한 전월세 신고제가 예정대로 시행이 되는 것은 물론 2개월이나 앞당겨서 시범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다 들여다볼 수 있어. 너희들 그러니까 맘대로 딴짓 하지 마. 패닉 바잉 하지 마. 불법 거래하지 마. 편법 증여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다 볼 수 있다? 라고 약간 겁을 주는 시그널이 분명히 가는 효과가 있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으니까. 게다가 언론에서도 속보라고 나오니까. 그쵸? 그런데 이해를 오픈하는 게 5개월이나 걸린다. 그러면은 앞에서는 되게 겁을 줬는데 뒤에서는 뭔가 계속해서 보완해야 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뇌피셜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틀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하세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 채널에서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 5개월이나 이제 뒤에 가서 그 정보가 이제 나온다는 것들도 이제 참고하시고 4월부터는 시범 운영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전월세 신고제가 준비가 많이 됐든 안 됐든지 간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큰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와 정보 공개 간 시차는 국토부가 신고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 질문이라는 거죠. 국토부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거 정확한 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5개월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유의미한 정보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석 달 정도 데이터는 쌓여야 된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제 말은, 이게 제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준비되고 있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5개월 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혹시 RHMS라고 알아요? RHMS? 제가 2017년에 보도자료에서 그 자료를 받고 2018년, 2019년에 세금 강의를 하면서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파트 쪽 강의를 하면서 RHMS가 제대로 작동되면은 그냥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된다.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는데 2017년에 발표가 나오고 3년이 지난 2020년에 봤더니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한 번 있어서 이 전월세 신고제도 되긴 될 건데 정말 제대로 잘 작동할까 그게 약간 살짝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 지나면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이 해당 언론사에서 이제 속보라고 해가지고 시범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어디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똑똑해지는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똑해져야 돼. 뭐라도 얻어가야 되죠. 이 소중한 시간에. 자, 이게 뭡니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죠. 검색창에서 국토교통부 치면 딱 나와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이쪽을 딱 누르거나 여기 뉴스 소식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보도자료거든요. 보도자료, 설명, 반박자료, 디지털 자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심하면 들어가서 한 시간씩 한번 다 보세요. 되게 좋은 자료 많이 있으니까. 자, 그 중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2021년 정부 업무 보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뭐 다른 부 이렇게 다 올해 어떻게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 다니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잘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자료가 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인포그래픽은 그래픽으로 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했다는 거고 위에 이제 한글 파일 두 가지가 있고 밑에 PDF가 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파일 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고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DF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된다. 요거는 제가 제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보는 거 바로 보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년간의 추진 성과와 평가,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직장인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내가 파트장, 팀장, 위에 임원 이렇게 상사분한테 보고를 하면서 항상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지난 4년 동안 저희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4년 했던 걸 바탕으로 올해는 이런 거를 하겠는데요. 이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 이러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밑밥 까는 겁니다. 우리 절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좀 뭔가 안 돼요.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도요, 우리가요,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요거 할 거예요. 그 결과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뀔 테니까 저희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고 예뻐해 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뭐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이 중에서 이제 쭉 보면은 뭐 여기 이제 뭐 산업혁신이 이렇게 있고 교통 편의가 뭐 이렇게 있고 주거 안정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거 주거 안정인데 주거 안정. 그래서 주거 안정 보면은 뭐 그동안 추진 실적이 어떻고 정책 효과 어떻고 막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큰 2번 해가지고 이제 미흡한 점 나옵니다. 미흡한 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직장인 모드가 됐어요. 제가 이제 보고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쓸 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미흡했던 점. 저희 잘못했습니다. 자아 비판하는 거죠. 저희 잘못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잘했던 점. 하지만 이거 잘했어요. 이 정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자, 보면은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미흡한 점. 주거에 있어서는 주택시장의 불안이 지속돼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 그간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세 가격이 금리 인하, 가구수 증가,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이거 인정했네. 인정했네. 자, 다시 봐요. 임대차 시장, 그간 안정세를 유지하는 전세 가격이요. 금리 인하, 이게 제일 영향 크다는 거예요. 본인들 입장은 두 번째, 가구수 증가,
가구수 중과는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임대차 3법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19년 하반기부터 상승했습니다. 저희 요거 잘못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라서 제도 시행 초기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했습니다. 인정은 했네요. 예. 그러니까 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여기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자고요. 잘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좀 도움 드릴 건 도움 드려야 되죠. 자, 그래서 쭉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업무 추진 방향 보면은 제가 지금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 눈이 아프더라도 좀 이해하세요. 제가 아까 좀 체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 임대차 3법 조기 안착. 자, 4번 임대차 시장의 상생 기반 강화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조기 안착. 임대차 신고제 시행 21년 6월에 맞춰서 신고인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일부 지역 대상, 요겁니다. 요거. 일부 지역 대상 사전 시범 운영을 21년 4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 공개도 추진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자, 요 한 줄을 가지고 지금 기사가 나온 거예요. 속보라고 해서. 그래서 요 자료를 가지고 요 기사가 나온 거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나왔는지. 아하, 이게 이렇게 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나온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될 것 같다. 뭐 속보라고 나왔지만 보니까 그냥 본 시행에 앞서서 시범 운영을 하는 거구나. 뭐 그냥 갈 길 가는 거구나. 너무 놀라지 마세요. 막 속보라고 나오면. 그래서 그냥 갈 길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6월달 신고제가 이제 들어가면 이 임대차 시장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거다. 당장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질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기사 하나 더 가졌어요. 임대차 3법 후 더 팍팍해진 세입자, 전세 대신 반전세 더 늘었다. 이거는 제가 이미 텔레그램에서 며칠 전에 공유드린 기사죠. 이 기사는 이제 서울경제에 있었던 기사고요. 2021년 2월 14일 날 있었던 기사입니다. 발렌타인데이네요. 그날 있었던 기사인데 내용을 쭉 보시면 요거는 제가 막 자세히 막 보진 않을 거예요. 뭐 어떤 내용인지는 많이 아실 거니까. 즉 뭐예요?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 이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늘어났다. 예상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저 시행되자마자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4일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을 골자로 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총 75,680사건이 체결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월세를 낀 거래도 늘었고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 반전세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초, 송파, 서울 외곽에서도 구로, 은평에서도 51.5, 38.8 등 굉장히 높은 수준이 나타났다. 자,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반전세 임대료도 오르는 추세인데 헬리오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1억에 월세 250만원, 전용 84, 30평이 야, 엄청나네. 그런데 이게 지난해 10월에는 보증금 1억에 월세 300. 그리고 지난달에는 1억에 월세 330. 어휴. 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어나고 없던 고안이 생겼잖아요. 청구권이라는. 보증금 인상폭은 제한되면서 전세 월세화를 더 부추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박원갑 전문위원님께서는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보증부 월세 형태의 계약은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와 여러분들이 이제 연계시켜서 봐야 되는 게 보유세 강화죠. 보유세 강화. 자, 한번 봅시다. 자, 생각을 해봐요. 자, 임대차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봅시다. 자, 일단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래도 정부가 있죠. 그리고 집주인인 임대인.
자, 그리고 임차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임대차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 자, 정부가 임대인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보유세 좀 많이 내지? 여기 됐죠? 종부세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공시가격 현실화율 5년, 10년 내까지 90%까지 땡긴다 그랬죠.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은 비단 임대인뿐만 아니라 집주인한테 그냥 1주택 갖고 있는 그냥 실거주자한테도 직격타예요, 이거. 재산세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거주자도 타격이다. 자,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세금 많이 올라가는데? 세금 많이 올라가잖아요. 어떡하지? 에이, 전세 그냥 반전세 바꾸자. 마침 임대차 3법이 시행되니까 전세가 갑자기 폭등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임대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일부만 해요, 일부만. 왜? 전세를 반전세 바꾸려면 목돈을 좀 내놓고 그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임대인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부긴 해요, 일부기는. 자,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 지금 세금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좀 반전세 좀 바꾸자. 가지고 이제 이쪽에다 이제 토스한 거죠. 근데 임차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반전세는 계속 올라가죠. 아, 그리고 그냥 집을 이참에 사버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정부에서는? 야, 청약 한다니까. 우리 사전 청약 7월부터 하니까 좀 기다려. 대기 수요해야죠, 그냥. 아, 청약하려면 지금 집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금을 올려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반전세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전세를 많이 올리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가 은행으로 가겠죠. 아니면은 그냥 반전세로 바꾸면 요 돈이 요렇게 갈 거예요. 임대인한테. 월세로. 그러면 다시 요 월세를 받은 임대인은 정부한테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죠. 이거 즉흥적으로 그런데 너무 잘 그린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오늘 커피가 뭐 약이 들어갔나? 왜 그러죠? 헛소리를 이렇게 하고. 아무튼 이런 구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런 구조잖아요. 그 중에 일부 못 버티는 임대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보면 일부예요, 일부. 자, 임차인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예 그냥 내 집 마련 그냥 포기하는 거죠. 포기. 야, 나 못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이 뭐 300인데 이 중에 뭐 월세가 뭐 한 50, 100 나가버리는 거죠. 한 3분의 1 가게, 3분의 1 심하면 막 반 정도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버려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대출이 안 되잖아요, 대출이. 내가 만약에 이런 청약 안 하고 나 그냥 집 살래 하고 싶은데 대출 자체가 안 되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살 수가 없잖아요. 금액 자체가 커져 버리니까. 되게 진짜 안타까워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무주택자는 저는 대출을 꼭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지금 구조가 저는 보이더라고 이게. 하나 있다. 가끔 가다가 정부가 임차인한테 돌려주는 돈이 있어요. 그 월세 세액공제라고.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할 때.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걸 받아서 내가 아주 큰 혜택을 받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와서 요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거 빨간색으로 하자. 돈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 지금 이렇게. 맞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플레이어가 어디세요? 정부에 계신 분은 많이 안 계실 거고,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집을 안 산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전세나 월세 임차 계약서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매매 계약서 쓰든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굉장히 우리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폭탄이 들어오는 거죠. 뭐가 들어온다고요? 전월세 신고제. 아까 우리 봤었던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하고 끝났던 데이터를 이제 정부가 다 파악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임대인한테는 세금 매기는 게 훨씬 쉬워져요. 왜냐하면 월세보다 전세가 좀 잘 안 잡히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거는 제가 주변에 제 수강생들이나 물어보면 알아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넘어간 케이스가 많이 있다고 이거는. 자, 누구라고 당연히 말은 못 드리죠. 근데 이거 금방 잡혀요 이제 신고제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순간 이제 임대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가겠죠. 압박이 임차인한테 더 가겠죠. 그럼 임차인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월세가 아마 더 올라갈 거죠. 이렇게. 그러지 않나? 여러분들은 보통 저도 그랬고요. 저도 임차인으로 있을 때는 임차인 입장에서만 봤어요. 요 입장에서만. 그런데 이제 저도 나중에 임차인 됐다가 저도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고 있으니까 임대인 입장 되니까 이쪽 양쪽이 다 보이는 거죠. 지금 저는 요 양쪽을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더 많이 보이시겠죠. 어쨌든 그래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사를 좀 같이 보시면서 전월세 신고제가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어떤 식으로 될 거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올해 11월 달에 저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정보 공개를 11월에 이것도 시범 적용이에요. 이것도 시범 적용.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정부가 뭐 집권을 하든 아니면 바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긴 맞아요. 대세는 거스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점 세상이 아주 시스테믹하게 되고 정보가 아주 투명하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만큼 더 돈 벌 기회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 뭐 탈세 이런 걸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좀 일찍 움직이고 좀 부지런하면 돈을 좀 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근데 제가 주식을 안 한 이유는 남들도 다 저처럼 똑같이 빨리 움직이니까 저는 도저히 그들보다 더 일찍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해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움직여요. 주변 사람들이. 제가 14년부터 6년 넘게 말해도 안 움직인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건 좀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 움직이니까. 대신 나는 움직이니까. 한여름에 땡볕 더위에 집 보러 가본 적 많이 있어요? 다 놀러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는 갔어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아주 급매를 구할 수도 있고. 저도 추워 죽겠는데 돌아다니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저도 그때 따뜻한 곳에서 커피 마시고 그냥 놀고 싶죠. 근데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주식을 안 해서 이게 좀 같이 비교하는 게 좀 모순이 되긴 하는데 주식 조금 하긴 해요. 조금 해외 주식. 근데 거의 많이 하시는 분한테는 아주 미미해서 그냥 안 한다고 하는데 모든 관점을 이렇게 숫자로만 보시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주식을 통해서 뭐 수익률 5%, 10%, 그리고 뭐 숫자에 찍힌 그 관점으로만 보면은 왜 부동산을 해서 굳이 세금 많이 내고 이거 다 뜯기고 그런 걸 하느냐라고 되게 바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숫자로 찍힌 게 아니라 뭔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우리 집을 500만 원 더 주고 산대요. 근데 B 사람은 저한테 와서 내가 제시한 가격 그대로 산대요. 근데 A가 되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흠집을 내는 거야.
아우 여기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요거 이상하고 요거 이상하고 요거 이상 사실 자기가 마음에 드는데 집값 좀 깎으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 딱 듣는 순간 이 사람한테 집 안 팔아요. 얄밉잖아. 내가 애정을 갖고 내가 행복하게 살았던 그 집인데 왜 감히 내 집을 뭐라고 해. 500만 원 더 준다고? 안 해. 안 팔아 나 이 사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 근데 두 번째 온 사람은 내가 제시한 가격에 한 푼 나가고 산다고 했는데 되게 말 예쁘게 하는 거죠. 저 이 집에서 살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좋아요. 햇빛이 잘 들어서 좋아요. 어떻게 관리 이렇게 잘하세요? 아, 그러면 왠지 이 사람한테 좀 잘해주고 싶고, 심지어 막 깎아주고 싶어. 깎아주고 싶어. 자, 그러면 그거를 아주 주식을 아주 전문으로 하는 트레이더라든가 투자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왜 500만 원 더 안 받고 멍청하게 두 번째 사람한테 파냐?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사람과 사람과의 그거기 때문에 저라면 첫 번째 그 얄미운 이거 헛똑똑이한테 전 절대 안 팔아요. 그치, 내 집. 이거는 해보신 분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너무 숫자, 수익률 하나만 보고 하는 거는 약간 헛똑똑이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재밌는 기사를 또 하나 봤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주식하면 요즘에 워낙 유명하신 분 있죠. 존 누구. 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분,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굉장히 유명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이제 주식으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같이 투자를 하시라고 하신 분인데, 가끔 가다 보면은, 뭐, 부동산은 무조건 하지 말고, 뭐, 팔고 하라고 하시던데,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저쪽 경기도 외곽에 있는 집을 한 채 사셨대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분하고 대담하면서, 거기 그 집을 왜 샀나요? 했더니, 뭐, 가끔 이렇게 바람도 쐬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려고 샀대요. 바로 그런 거야, 바로 그런 거. 이게. 단순히 수익률 5% 10%하고는 뭔가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분의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비판을 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약간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너무 투자 관점에만 보시면은 답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과 또 재밌는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